12살, 많아야 16살. 아직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에 이 아이들은 가족의 품에서 강제로 뜯겨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국가의 명령으로요. 죄목은 단 하나, 너무 예뻤다는 것. 아름다움이 이 소녀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선고였습니다. 황금빛 담장으로 둘러싸인 자금성. 겉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죠. 하지만 그 안으로 한번 발을 들이면 평생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새장이었습니다. 그 새장 안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이 단 한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 서로를 짓밟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책이 조용히 덮어뒀던 자금성 후궁들의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자금성의 깊은 내전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는 바람 소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그 안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대부분은 궁녀나 시종이었어요. 청소하고 시중 들고 말없이 사라지는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극소수의 여성들에게는 훨씬 더 무겁고 은밀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황제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 그 역할을 부여받은 후궁들은 자유롭게 궁 안을 돌아다닐 수조차 없었습니다. 궁궐 북쪽 철저히 격리된 구역 안에 가둬진 채로 살아야 했거든요. 그 안의 질서는 냉혹했습니다. 꼭대기엔 황후가 있었고 그 아래로 황귀비, 귀비, 빈, 그리고 이름도 없는 수많은 궁녀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계급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먹는 것도, 자는 곳도, 심지어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권리조차 달라졌으니까요. 감시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눴는지, 누가 황제의 시선을 받았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고 보고됐습니다. 웃는 것도, 우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궁궐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감옥이었습니다. 이 잔혹한 시스템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뿌리는 진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하지만 명나라와 청나라에 이르러서는 그 규모와 정교함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습니다.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시스템이 된 거죠. 명나라 시기에는 이미 결혼을 했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라 안의 모든 미혼 여성이 의무적으로 간택 과정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거절은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든 시골 웬 마을 출신이든 예외가 없었어요. 국가가 당신의 딸을 원하면 그냥 보내야 했습니다. 청나라로 넘어오면서 대상은 더 좁아졌습니다. 팔기군 시스템 안에 만주족과 몽골족 가문으로만 범위를 제한했거든요. 충성심을 의심받던 한족 소녀들은 대부분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얼핏 보면 대상이 줄어든 것 같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해당 가문 안에서는 오히려 더 촘촘하고 강압적인 통제가 이뤄졌으니까요. 딸을 숨기거나 병을 핑계로 빠지려다 발각되면 온 가문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름다움은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먼저 검토하고 황실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었습니다. 이 냉혹한 구조 안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눈물을 삼키며 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신무문 앞에 줄지어 선 소녀들의 얼굴엔 설렘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만 있었죠.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검사는 시작부터 가혹했습니다. 피부 상태, 체취, 체모의 밀도까지 낱낱이 확인했고 걸음걸이가 조금이라도 어색하면 그 자리에서 탈락이었습니다. 낭만과는 거리가 한참 먼 과정이었어요. 심지어 밤새 황제의 어머니와 같은 침대를 써야 했습니다. 코를 고는지, 잠버릇이 나쁜지, 자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잠자는 모습조차 평가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이 첫 관문을 통과한 소녀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혹독한 교육이었습니다. 걷는 법, 말하는 법, 앉는 법, 절하는 법,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교정 대상이었어요. 서예와 시를 익히고 바둑을 배우고 춤도 연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의 목적이 자아를 키우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소녀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훈련이었으니까요. 궁궐 안에서 아름다움은 언제든 축복이 될 수도 사형 선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어긋난 눈빛만으로도 기회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이 소녀들은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수천 명이 시작했지만 끝까지 남은 건 불과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황제를 곁에서 모시는 최고위 자리는 단 3명에게만 돌아갔어요. 나머지는요, 평생 황제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궁궐 구석에서 늙어갔습니다. 간택이 끝났다고 해서 경쟁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어요. 궁궐 안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여성은 서로의 가장 위험한 경쟁자가 됐습니다. 우연히 황제의 눈에 띈 후궁은 하루아침에 권력의 사다리 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동시에 등 뒤로 수십 개의 시선이 꽂혔어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노골적인 위협이 따라왔습니다. 실제로 경쟁자의 음식에 독을 타거나 황제에게 거짓 소문을 흘려 상대를 실각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기록한 건 환관들이었습니다. 후궁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황제의 뜻을 집행하는 이 환관들에 의해 철저히 감시당했어요. 황제의 침소에 들기 위해서는 절차도 까다로웠습니다. 반드시 목욕을 마쳐야 했고 어이의 진찰까지 통과해야 했어요. 최종 선택된 후궁의 이름은 붉은 잉크로 기록되어 국가의 공식 문서로 남았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행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감정은 사치였고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황제가 수백 명의 여성을 거느리는 것, 이걸 단순히 권력자의 방종으로 보면 절반밖에 이해 못한 겁니다. 당시 이건 국가의 의무였어요. 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황실은 곧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고, 그 공백은 제국 전체를 흔드는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여성을 거느리고 가정을 통솔하는 모습은 유교적 이상이 빚어낸 강력한 남성성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황제가 후궁을 많이 둘수록 그건 나라가 번성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혔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천 명의 후궁 중 대다수는 평생 황제의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좁은 방 안에서 화장을 고치고 바느질을 하고 오지 않을 부름을 기다리다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계급이었습니다. 황후는 내전의 조화를 유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졌어요. 다른 후궁들의 질투를 억누르면서도 황실의 품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해서는 안 됐어요. 특정 여성만 편애한다는 인상을 주면 그건 황제 스스로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역대 왕조들은 저마다 고유한 후궁 계급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위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입는 옷의 색깔, 거처의 크기, 곁에 둘 수 있는 하인의 수,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인사하는 방식까지 모두 계급이 결정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계급은 곧 숨쉬는 방식이었습니다. 황제가 눈을 감는 순간 후궁들에게는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궁궐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질서는 하루아침에 뒤집혔어요. 평생 황제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던 여성들이 이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겁니다. 당시 후궁들은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황제의 개인 소유물로 간주됐어요. 황제가 사라지면 그 소유물의 운명도 함께 결정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고대 중국 귀족과 황제들의 무덤을 발굴했을 때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쳤습니다. 한 명의 남성 곁에 비슷한 나이와 신분을 가진 다수의 여성 유골이 나란히 묻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사후 세계에서도 외롭지 않도록 후궁들을 강제로 순장시켰던 잔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 함께 묻는 것,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왕조마다 세부적인 풍습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말이 비극이었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강제로 목숨을 끊어야 했고, 어떤 이는 평생 무덤 곁을 지키는 묘지기로 전락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던 자금성은 이 여성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새 장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문은 있었지만 살아서 나가는 문은 없었으니까요. 황제가 죽은 뒤 후궁의 운명을 가른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를 낳았느냐, 낳지 못했느냐, 그것도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만약 자신의 아들이 다음 황제 자리에 오른다면 그 어머니는 황태후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궁궐에서 가장 권력 있는 여성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황제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새 황제의 어머니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궁궐 안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건 단순히 모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보험이었던 셈이죠. 반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한 후궁들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가장 가혹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귀족 가문 출신의 고위급 후궁이라면 간혹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 곁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 드문 행운이었고 대다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평민 출신의 하급 후궁들은 선택지조차 없었습니다. 궁궐 내 격리된 구역에 갇혀 외부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 서서히 잊혀졌어요. 일부는 강제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평생을 사찰에서 보내야 했고, 또 다른 일부는 황제의 능침 근처 초라한 집에 살며 무덤을 지키는 묘지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이 하나가 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도박이 또 있을까요? 이 모든 규칙을 정면으로 부숴버린 여성이 있었습니다. 당나라 태종의 후궁으로 14살에 궁에 들어온 무축천이었어요. 처음엔 그녀도 수천 명의 후궁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무축천은 달랐어요. 그 눈빛이, 그 머리가, 그 생존 본능이 달랐습니다. 자신을 아끼던 태종이 죽자 당시 관습대로 그녀는 불교 사찰의 비구니로 강제로 보내졌습니다. 머리를 깎고 황실과의 인연을 끊고 조용히 사라져야 할 운명이었죠. 대부분의 후궁들이 그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무축천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대담했습니다. 아니, 그 시대 기준으로는 거의 금기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태종의 아들이자 사실상 자신의 의붓아들인 이치, 훗날 고종이 되는 인물과 은밀히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이치가 황제로 즉위한 뒤 그는 무축천을 사찰에서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그녀를 황후로 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신하들의 반발은 거셌지만 이미 무축천의 손에는 권력이 쥐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행보는 역사를 바꿨습니다. 중국 역사상 단 한 명뿐인 여성 황제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후궁으로 끌려와 비구니로 버려질 뻔했던 여자가 제국 전체를 손에 쥔 겁니다. 시대가 여성에게 씌운 모든 족쇄를 산산조각 낸 순간이었습니다. 무축천의 이야기는 경이롭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기적 같은 예외였습니다. 대다수의 후궁들에게 황제 사후의 삶은 여전히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절망의 색깔은 왕조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항나라 시대에는 황제의 아들들이 먼 변방의 영지로 파견될 때 그 어머니인 후궁들이 아들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아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됐어요. 자식이 없는 후궁들은 황제의 무덤 근처에 남겨져 평생 능을 관리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심지어 미모가 뛰어난 전대 황제의 후궁이 새로 즉위한 황제의 후궁으로 그대로 흡수되는 일도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이어받아지는 거였습니다. 송나라 시대에는 생존한 일부 후궁들에게 명예칭호를 주고 궁에 머물게 하는 자비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묘지기 임무나 강제 자결을 강요받았어요. 원나라에서는 자녀를 낳은 후궁은 존중받으며 살 수 있었지만 자녀가 없는 후궁들은 가차없이 유배되거나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이르러서는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후궁들이 생겨난 겁니다. 강요였는지 자발이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얼마나 처절한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실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 후궁들의 삶은 화려합니다. 비단 옷을 걸치고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고 황제의 사랑을 두고 우아하게 경쟁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달랐어요. 많은 후궁들이 몇 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햇빛 한 줄기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좁은 실내에 갇혀 지냈습니다. 창밖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걸 기다리는 것만이 일상이었어요. 가끔 궁중 호위병이나 환관과 금지된 감정을 나눴다는 소문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인간이니까요. 감정이 없을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발각되는 순간 결말은 하나였습니다. 사형. 그래서 대다수의 여성들은 그 찰나의 감정을 위해 목숨을 걸려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일부 절박한 후궁들은 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뒤 황제의 아이로 속이려 한 거예요. 성공하면 신분 상승, 실패하면 직결 처형. 그만큼 이 공간이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의료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후궁들은 사적인 편지조차 주고받을 수 없었고 병에 걸려도 외부 의사가 직접 진찰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증상을 글로 적어 중개인을 통해 처방전을 받아야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무너져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곳. 그게 자금성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긴 세월이 흐르며 제도는 조금씩 균열이 생겼습니다. 5년 이상 황실에 봉사한 후궁이 은퇴 후 평범한 남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약한 변화가 생겨났어요. 하지만 이 잔혹한 제도의 진짜 균열을 보여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의 후궁이었던 문수의 이야기예요. 1924년 푸이가 자금성에서 쫓겨난 뒤 문수는 그를 따라 텐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931년 역사상 어떤 후궁도 감히 꺼내지 못했던 단어를 입 밖에 냈어요. 이혼. 문수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푸이는 그녀를 평민으로 강등시키는 칙령을 내리며 요구에 응했습니다. 황제의 자존심으로 내린 응답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문수는 자유를 얻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간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다가 195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재혼하지 않았어요. 문수 한 사람의 선택이었지만 그 울림은 달랐습니다. 자금성의 황금 세장 안에서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천 명의 여성들을 대신한 외침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난 곳도, 끌려간 곳도, 생을 마감한 곳도 스스로 고르지 못했어요. 문수의 이혼 요구는 그 모든 여성들이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